안녕하십니까.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AI 모빌리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안전과 보안에 대해서 중점을 두겠습니다. 저희 기관은요, AI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중소 연구 분야를 중점으로 하고요. 저희는 1988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브레멘에 있습니다. 641명의 직원을 가지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연구 센터 중에 하나입니다. AI만을 연구하는 연구 기관으로서는요, 여러 가지 분야를 AI 응용 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음성 인식, 머신러닝, 딥러닝, 로보틱스 등등 또 안전 그리고 보안 분야를 연구합니다. 그 모든 종류의 첨단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지고 연구하는데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주제는 AI의 모빌리티 AI입니다. 현대 자동차를 보시면 이미 이런 차들에게는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죠. 거의 자율주행이 가능할 정도의 수준인데요. 굉장히 많은 마이크로 프로세서라든지 네트워크, 휠 등등을 가지고 있죠. 이 차를 살 수 있습니다. 이미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첨단 자동차들이 출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거의 자동화, 구글카 같은 카는 정말 자율주행차고요. 따라서 정말 인공지능형 차가 곧 머지않아 다가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도 있죠. 어제 제가 이 발표를 준비를 하면서 가디언의 기사가 하나 떴더라고요. 한 드라이버가 그 테슬라를 타다가 150 마일로 달리면서 거기서 잠을 잤더라고요. 캐나다에서 최근에 이 남자가 기소가 됐습니다. 위험한 과속을 했다는 거죠. 차를 자동 주행으로 모드로 놔놓고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잤던 거죠. 고속도로에서 시속 150마일로 달리면서요. 이 차들이 그러니까 지금 사실 자동 주행이 어떻게 보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죠. 하지만 그에 따른 문제도 있습니다. 한 가지가 바로 아주 최근에 있었던 유명한 사고가 있었죠. 2년 전이었는데요. 자율주행차가 우버의 테스트 자동차였습니다. 한 보행자를 치었죠. 그래서 아주 중상을 입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 국토교통청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조사를 해보니까 교통조사를 해보니까요. 이 자동차가 센서가 보행자를 보긴 했습니다. 하지만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던 거죠. 드라이버가 개입을 하지 않았고요. 또 보니까 자 그러면 문제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었는가? 또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발생하지 않게 우리가 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제 논문은요, 안전이라는 것이 사실 가장 중요한 요소죠. 자율주행차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안전이 보장돼야 합니다. 안전해야만 소비자들이 시장이 수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더 AI를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가 바로 그건데요. 자,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어떻게 AI는 어떻게 작동하느냐, 어떻게 안전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컴퓨터가 통제를 하는데 어떻게 안전이 작동하는가, 보잉 737도 최근에 이런 문제가 있었죠. 안전 문제가 있었죠. 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간단하게 그럼 AI의 작동 원리를 한번 볼까요? 일반적으로 보면 이 프로그램들은요, 이 공식입니다.
자, 자동차가 충돌할 것 같다라고 한다면 프로그래밍이 이제 있겠죠. 기본적으로 자동차가 자율주행차가 센서가 그 거리를 측정하게 됩니다. 약 뭐 50마일로 달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차가 현재 속도를 기반으로 해서 충돌각을 계산하게 되겠죠. 운전할 때 그 거리가 점점 더 낮춰야 된다 이런 것들이 나올 거고요. 그렇게 되기 전에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게 되겠죠. 이런 아주 간단한 원리 자체는 아주 간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들은 사실 이렇게 됩니다. 사실 컴퓨테이션, 산정, 그 수학 공식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일종의 튜링 컴퓨터빌리티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컴퓨터의 기능, 일종의 컴퓨터의 함수입니다. 일반적인 프로그램들은 다 이와 같습니다. 프로그램들이 다 정수를 통해서 정수와 루프를 계산하는 것이죠. 자, AI는 조금 다릅니다. AI는 여러 가지 샘플들을 보면요. 이 프로그램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식을 합니다. 더 정확하게 이 훈련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 프로그램들이 그래야지 인풋을 받아줘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여러 가지 표지판이 나와 있죠. 이 프로그램들을 교통 신호들을 인식하게 해줘야 되는데요. 이러한 교통 표지판들은요, 이것을 인식하고 싶다면, 이 이미지를 보고 싶으면 여러 가지 교통 신호를 입력해야 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입력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건 되고 안 되고라는 것도 인식해야 되고, 이것은 되고 안 되고, 이것은 안 되고 되고가 나와 있죠. 지금 보시듯이 어떤 것들은 인식을 정확하게 할 수 있고 어떤 것들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또 노란 것이라 하더라도 이 형태가 노란 것이지만 사각형이다 하면 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하게 되면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고요. 또 많은 교통 표지판들을 약간 수십만 개의 교통 표지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풋을 하게 되면 어떤 아웃풋이 나오게 되는지를 프로그램이 어떤 것을 어떻게 인식하게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보시면요. 자, 아웃풋을 한번 볼까요? 이 프로그램이 보면 이것은 된다, 이것은 안 된다 등등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선 신호다, 우선 신호가 아니다, 이건 교통 신호다 이런 것을 구별하게 됩니다. 이 중간 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X라고 크로스가 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이것을 인식을 해야 되지만 하지만 이것도 우리가 기계에 인식을 시켜줘야 됩니다. 인풋을 해줘야 됩니다. 우선 신호가 아니라고 인식할 수가 있죠. 이런 훈련 단계 이런 것들을 다 입력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이것이 다 잘 된다면 지금 보시는 것이 뉴럴넷입니다. 인공 신경망입니다. 노드가 서로 연결되는데요. 인풋은 가중 처리가 됩니다. 인풋을 통해서 처리가 되고요. 신경망이 인풋이 가중치를 받아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인풋이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아웃풋이 나오죠. 그럼 아웃풋이 다시 인풋으로 다른 신경망의 인풋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인풋 레이아웃을 통해서요. 이 픽셀들 사진의 픽셀 하나하나들이 인풋이 됩니다. 그러면 인풋이 아주 그 히든에는 숨겨진 레이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웃풋 레이어는 실제 입력되는 것보다 굉장히 작을 수가 있고요. 시그널 유로는 굉장히 많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가중치가요. 그 훈련 단계에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초기 값으로 시작했다가 계속해서 변화를 하게 되면서 이 값이 수십만 개의 인풋이 들어오게 되면 이것이 아웃풋과 영상이 되면서 그 가중치가 변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인풋이 사실
그 아웃풋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또 더 많은 인풋을 넣으면요, 기분을 넣으면 더 아웃풋을 역시 만들어내게 됩니다. 굉장히 다른 형태의 작동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보시는 것은요, 이 두 가지 제가 결정적 AI 그리고 기호적 AI, 비기호적 AI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기호적 AI는요, 결정적인 AI입니다. 데이터 구조로 전 세계를 인식하는 것이고요. 또 소스 코드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특정한 인풋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죠. 이런 AI 테크닉은 딥러닝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이 통계적인 모델입니다. 많은 인풋을 넣고요. 또 통계적으로 아웃풋이 만들어지게 되죠. 이러한 결정은 신경망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많은 분야에 퍼져 있습니다. 자, 그 말은 이 기호적인 AI와 비기호적 AI를 비교한다면요. 기호적 AI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비기호적 프로그램들이 기호적 프로그램들보다 더 강력한 것은 아닙니다.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빠를 수도 있고요. 좀 더 구축하기에 좀 더 쉬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트레인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죠. 글이 따라서 완전히 외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튜링과 거의 다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공학습망이요. 자, 그렇다면 안전과 보안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어떤 시사점을 가질까요? 이것을 전통적으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먼저, 자, 안전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안전을 보시면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안전은 뭐라고 할까요? 안전은 사고라든지 손실이 전혀 없는 상황을 만든다고 합니다. 의미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절대 안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과연 있을까요? 어떤 일이 언제든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적인 정의를 보면 안전이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리스크, 위험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안전에 대해서 말하자면 리스크 분석이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리스크를 정량화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것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 산정이 되고요. 이것이 만약에 특정한 수 이하다, 그렇다면 수용 가능하다. 그런데 어떤 특정한 수 이상이다 하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결정이 나오겠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사고라는 것이 안전에 대한 위험을 가할 때 심각한 인체적 손상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안전 요건이 더욱더 강화되겠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법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법적인 기준인데요. 안전과 보안에 대한 안전 기준입니다. 법적 기준들입니다. 네, 유럽에서는요, C 인터랙티브가 있고요, IEC 61508 등등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다 좀 아직은 추상적인 수준입니다. 기술적인
이 행에서는 기준들이 여전히 이 어느 부분에 특정하게 응용해야 될지가 아직 명확치 않습니다. 알려서 ISO 26262는요 안전에 관련된 것이고요, 자동차에 관련된 것입니다. 또 ISO 15408은요 교육에 대한 안전 기준이고요. 또 DO 178BC 같은 건요 주로 소프트웨어, 항공기 소프트웨어 관련된 안전 기준이고요. 또 501258은요 전자장비, 또 IC 61508 등등은 전자장비와 관련된 것입니다. 또 보안과 관련된 것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기준들이 좀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되면 이 프로세스의 규제를 가해서 소프트웨어라든지 시스템 개발을 규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프로세스가 잘 규제가 된다면 아웃풋 역시 안전을 보장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개발이 잘 통과되고 그러면 그 결정을 추적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겠죠. 그래서 누구의 잘못인지를 알 수 있고 왜 그런 것이 일어났는지를 나중에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추후 추적할 수가 있겠죠. 뭔가 잘못됐을 때 법적인 용어를 따지자면 누군가 뭔가 잘못했을 때 누가 금전적인 보상을 하는가, 그것이 법적 책임의 정의가 되겠죠. 뭔가 잘못됐을 때 어떻게 그것을 보상할 것인가, 왜 잘못된 것이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누가 책임을 물을 것인가를 알 수 있겠죠. 또 이런 것들이 어떤 사고가 사람들이 좀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결론을 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물론 여러 가지 법적 시사점이 있을 것입니다. 이 프로세스 규정은 일반적인 개발 과정에 적용됩니다. 많은 문서가 있고요. 더 좋은 것은 그 검증하는 것이, 기능을 검증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검증 기능에 대한 안정을 검증하는 것인데요. 시스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드웨어적, 소프트웨어적. 이렇게 한다면 기능적인 안정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이 어떤 행위가 안전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장해 주죠. 또 그렇게 하면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죠.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도요. 또 시스템적인 테스트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식적인 프루프, 증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그 철길을 건너는 한 사고였는데요. 한 사례인데요. 지금 보시듯이 자, 길이 있고요. 여기에 철길이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처음 안전하다고 보는 기준은요. 자, 어떤 그 추상적인 모델을 처음에 만드는 거죠. 안전 요소를 보는 것입니다. 안전이라는 것은 여기서 안전이라는 것은 자동차가 열차에 치지 않겠다라는 확신이 있는 것이 안전이겠죠. 아니면 자, 그럼 모델을 먼저 구축합니다. 모델은 모든 현실의 상황을 가정합니다. 여기 철길 있고요. 도로가 있고요. 자동차가 있고요. 자동차가 지금 그냥 이것을 자동차가 길 위를 가고 있다라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열차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고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이 크로싱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차가 열차에 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열차가 오면 이 바가 내려오고 열차 지나가면 바가 올라갑니다. 바가 올라가면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런 머신에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자동차의 상태, 자동차의 안전 상태, 어디서 접근하고 있는지, 어떻게 빠르게 접근하는지를 알 수 있고요. 가깝지 않다는 것은 게이트가 가깝지 않다 이런 것들이 다 그 상정돼 있죠. 게이트가 열려 있다, 게이트가 달려 있다, 닫혀 있다, 그리고 열차가 보인다, 열차가 떠나고 있다 등등으로 이 함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열차의 경우는요, 또 열차 행동도 똑같습니다. 접근하고 있는지 아니면 프로세스가 이미 끝나서 지나간 상황인지를 볼 수 있죠. 그럼 문은 열렸다 닫혔다 둘 중에 하나겠죠. 내려와 있다, 바가 내려와 있다, 바가 올라가 있다 중에 하나죠. 열려 있으면 일반적으로 열차가 오고 있는데 가까이 오면, 그리고 열차 떠나고 있으면, 떠나고 있거나 떠나고 있지 않으면 바가 내려와서 문이 닫혀야 할 거고요. 떠나갔으면 바가 올라와서 문이 열리게 되겠죠. 열차가 다가올 때까지요. 그래서 게이트가 열차가 다가올 때마다 바뀌게 됩니다. 자, 여기서 안전이라는 것은 뭘까요? 여기서 안전 요소라는 것은요, 자동차와 열차가 절대 동시에 서로 그 교차로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것이 안전 속성이겠죠. 또 하지만 공식적인 논리에서는요, 자동차가 다가오고 있고 열차가 다가오고 있다. 또 동시에 크로싱을 한다면 그러면 자동차 상태가, 자동차는 건너고 있고 열차도 건너고 있다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이러한 자동차와 열차가 동시에 크로싱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여기서는 G입니다. 항상 저희는 언제든지 자동차와 열차가 서로 교차되지 않기를 바라죠. 이 시스템을 보시면 안전 속성을 검증해야 됩니다. 이 툴의 유용한 점은 이 안전 속성이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개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연습 삼아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소프트웨어를 보시면요, 소프트웨어 소스를 이렇게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 모델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 소스 코드를 구축할 수가 있는데요. 소프트웨어는 기호적인 것입니다. 아까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퓨터는 이 소프트웨어를 시행을 하죠. 또 이것을 활용해서 행동을 결정합니다. 다시 한번 열차처럼 이 속성을 적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이 존재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이 존재하려면 어떤 특정한 언어로 만들어져 있어야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len은 length, 길이를 말하고요. 이 precondition을 볼 수 있습니다. 8은 L은 거리고요. A부터 그 충돌하는 거리까지가 있고요. 이것을 활용해서 이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건 C 프로그램이고요. 기호적으로 실행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동적으로 이 검증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을 활용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복잡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께서 소스 코드로 할 수 있습니다. 소스 코드로 이것을 만족시키는지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안전을 평가하는 것이죠. 안전을 검증하는 것이죠. 네. 안전과 보안, formal method, 공식적인 모델, 일반적인 모델에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속성 프루프가 있고요, 또 추상화가 있고요. 이것들이 formal 모델로 순환이 되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굉장히 많은 장점인데요. 명확하다는 점이 있고요. 또 완벽하고 일관적이고요. 또 추적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에 의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길 수 있는데 기계가 체크하기 때문에 항상 정확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자, AI 문제는 뭘까요? 이 기능이 가중치에 따라서 인코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인풋에 대한 아웃풋은요, 트레이닝 데이터를 넘어서는 것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지금 보시듯이 인식이 안 되는 것들이 있죠. 교통 표지판 중에 인식이 안 되는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약간 다릅니다. 데이터들이. 이런 것들이 다양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변화는 굉장히 작지만 하지만 교통 표지판은 조금 다르지만 그 인식은 굉장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아주 작은 변경만이라 하더라도 아주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동영상은 딥러닝 네트워크가 사람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면 이 사람을 왼쪽에 있는 사람을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고요. 일관적으로. 하지만 왼쪽에 있는 사람은요, 이 사진을 들고 AI를 쏘고 있습니다. 사진을 왼쪽에게 주면요, 이 사람이 더 이상 사람으로 인식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딥러닝이 아주 쉽게 바보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사진에 의해서요. 물론 이것은 안전성의 측면에서 이런 것을 고려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율 운행차가 있고 보행자가 있다면 딥러닝이 앞에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예를 들어서 쇼핑백을 들고 있으면 사람으로 인식 못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 네트워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야죠. 기능이라는 것은 러닝 학습 알고리즘은 재구성이 불가하고요. 또 검증이 불가하다는 것도 있습니다. 또 설명적인 AI는 XAI가 있고요. 또 이미지 분석에 있어서는 이미지의 팩시를 하나하나 분석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이 아주 재미있는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허스키와 늑대를 딥러닝이 분석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진을 보여줬는데요. 그런데 이 분류를 하는 것이 아주 실제 동물을 구별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눈이 내린 상황에서는요. 따라서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식이 되는 거죠. 주변에 눈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인식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보시면 이런 기술들이 그 설명의 수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기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시스템 비헤이버가 필요합니다. 항상 일종의 포멀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요.
시스템이 안전하게 작동하는지, 이 시스템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딥러닝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말은 몇 년 전에 했던 제가 프로젝트라는 쌤이라는 것입니다. 로봇인데 작은 로봇가 있죠. 로봇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여기서 뭐가 있냐 하면요. 네, 이 주변 지역을 컴퓨터로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속력을 넣고요, 각도 등등을 입력할 수가 있거든요. 너무 느리게 가면 녹색으로 하고요. 자,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죄송합니다. 뒤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Sorry, I lost. 네,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네, 됐습니다. 자, 천천히 가면 이 녹색 선을 따라가고요. 코너를 가면 이렇게 빨간 부분을 가죠. 지금은 괜찮죠. 하지만 너무 빨리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충돌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세이프티 존을 입력하고 리다 센서를 통해서 위험 지역을 입력을 하고요. 장애물을 파악하게 하고요. 그러면 쉽게 장애물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브레이크를 개시할 수 있죠. 이것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라는 것을 자율주행차의 안전을 위해서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세이프티 레이어로 넣는 것이죠. 자동차 운행에 있어서 이 장애물을 적극적으로 피하는 레이어를 넣을 수 있고요. 또는 안전 레이어를 넣어서 멈추도록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장애물에 부딪힐 것 같으면요. 그러면 세이프티 레이아웃을 넣어서 브레이크가 작동하도록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밑에 보시는 박스가 되는 것이죠. 빨간 박스가 되는 것이죠. 네, 이제 자, 다시 이 사고 한번 보겠습니다. 우버 자동차 사고입니다. 아리조나에서 있었던 사고고요. 이 사고 보고서를 보면 자동차가 사실은 그 장애물을 5초 전에 감지를 했다고 나왔습니다. 충돌하기 전에 리다 센서가요. 그런데 브레이크를 개시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장애물의 등급이 장애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자동차 길 옆에 있는지 길 위에 있는지 아니면 길 위에서 자동차를 따라서 움직이는지가 안 됐다는 것이죠. 이런 기준이 바뀔 때 이 사물의 움직임을 추적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자동차 반대편에 있는 것들을 파악하지 못해서 충돌이 된 것이죠. 따라서 안전 아키텍처가 여기서는 좋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모니터 드라이버가 그 동영상을 보시면 나와 있긴 한데요. 이 충돌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드라이버 모니터가 굉장히 어두웠다고 합니다. 이 장애물을 몇 초 전에서야 인지했다고 나왔습니다. 밤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다시 한번 문제는 이 시스템 아키텍처가
기존의 원리에 따라서 만들어지지 않다는 것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기존의 기준에 따라서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 말은 우리가 명확하고 공식적인 시스템 모델링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방법론, 공식적인 인증, 또 증거요. 그리고 AI가 이런 특정한 태스크를 수행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엔드엔드 컨트롤이 아니라요. 또 자동 주행차를 안전하게 만들 수 있지만 그렇게 하고 나면 가격이 너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AI라든지 DL이 코스트 커팅으로 사용돼서 안 될 것입니다. AITA를 활용한다면 이것들을 비용 절감의 원인으로 툴로 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안전에 저해 요소가 될 수 있으니까요. 네, 결론입니다. 자율주행차의 안전은요. 안전에 있어서는 윤리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윤리적인 원칙에 동의할 수 있을 것이며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이행할 수 있을까? 또 머신러닝, 딥러닝이란지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어떻게 이러한 기술들을 활용해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저희는 이러한 방법론들을 결합한다면 자동차를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율주행차를 더 안전하게 만들고 더 널리 보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